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갈 텐데 박관천 전 경정이요. 저희 MBN의 판도라에 출연해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건 2014년 1월 6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순실의 실체를 포착한 것이 그로부터 1년 전인 2013년 1월이라고 맞습니다. 지금 돼 있거든요. 예. 문고리 4인방의 한 명으로부터 전해 들었죠. 전해 들었죠. 예. 그리고 2013년 9월쯤에 최순실이 국정 영향력이 대단하다. 예. 이걸 파악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1월부터 9월 사이에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고초를 당한 게 운명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는 게 청와대를 제가 2013년 2월 26일 05시 30분에 출근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은 최순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13년 1월 서대문구 미근동 모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처음 듣게 됐죠. 그러니까 참 운명으로 이렇게 얽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가기 전에 이미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박관천 경정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최순실 씨의 존재, 뭐 정보계통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2013년 뭐 2월 달 출범했잖아요. 그 1월 달에 한 달 전에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 예. 문고리 3인방한테 그 비선 실세, 정윤의 문건, 최순실 실세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문고리 3인방이라 하면 뭐 안봉근, 그렇죠. 뭐 정호성, 뭐 이재만인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그 요전에도 나와서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빨리 수사해야 된다. 예. 아니면 또 터뜨리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호성은 아닌 것 같고 안봉근하고 이재만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들은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더 터뜨릴 게 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 얘기 이후에 2013년 1월에 얘기 듣고 2월에 청와대 출근하고 정윤의 문건을 쓴 거는 2014년 1월 달에 썼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이 일파만파로 퍼진 거죠. 그러니까 위력을 알게 된 거는 한 9월쯤. 예. 그러니까 실체를 알게 된 거는 1월이고. 그렇죠. 아, 이 사람이 막강하구나라고 느낀 건 한 9월쯤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들은 거는 1월이지만 실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걸 들을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정기관에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9월에 실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윤의 문건을 작성할 때도 박관천 경정이 일정 부분 이제 개입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정윤의 문건을 작성하라고 한 사람이 사실 김기춘 실장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잘릴까 봐 본인이 교체될 것을 두려워해서 혹시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려고 하거나 잘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지 조사해봐라. 예. 그래서 조홍천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그 비서관한테 얘기를 했고 거기서 정윤의 문건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기춘 전 실장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윤에 관련된 조사를 시키면서 정윤의 문건 안에 최순실에 관련된 얘기들이 들어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박관천 경정이나 아니면 조홍천 지금 현재 의원이죠. 이 두 사람도 알게 됐고 예. 그것을 조홍천 의원이 직접 김기춘 전 실장한테 보고하는 장면도 본인이 봤다 그래요. 박관천 경정이. 그런데 지금 김기춘은 끝까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짓이냐. 결국은 이미 그 정윤의 문건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의 존재라든지 최순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 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인하고 그걸 덮어주는 일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도 박관천 경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마저 듣고 서 변호사님 좀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알아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조홍천 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는데 먼저 그런 문건을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그건 정확히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너무 잘 기억하고 제가 어디든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이렇게 고위직을 하신 분으로서 명예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그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는 알고 계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문건에 분명히 그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문건을 조홍천 전 비서관이 비서실장께 보고하는 것을 제가 문 밖에서 들어가는 까지 봤고 나오신 다음에 제가 그랬죠. 어떻게 더 조사하라는 수명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아직 그런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문건을 보고하는 걸 본인이 직접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그 박관천 저분의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예.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분이 아직 전경장이잖아요. 예. 정경정. 근데 저는 뭐 제가 보기에 저분은 전형적인 공익 제보자입니다. 왜냐면 이게 고영태나 이런 분하고 틀려요. 아, 그런가요? 고영태는 이게 사익 추구를 위해서 폭로한 게 일부 있지만 예. 저분은 이게 정말 공익을 위해서 그 문건을 갖다 폭로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억울해 구속됐다가 물론 일부 무죄 받았지만 지금도 이게 복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게 공익 제보자 보호법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저분이 공익 제보자가 돼서 우리에게 복직을 시켜주고 예. 우리에게 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보거든요. 예. 그게 지금도 저분이 저래 방치되는 건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 봐요. 오히려. 아, 공익 제보자의 성격이 아주 짙다. 그렇죠. 원들이 공익을 위해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보호를 해주고 복직을 시켜줘야죠. 알겠습니다. 문고리 3인방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방송을 보고 문고리 3인방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 텐데. 그렇죠. 지금 뭐 한 주머니 다 공동지갑 얘기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고리 그 박한천 경정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고리 예. 3인방에 관련돼서 다 알았을 것이고 모를 리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관련돼서 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를 안 하면 뭐 더 큰 거를 터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검찰도 어느 정도 안봉근 비서관이나 이재만 비서관에 관련된 부분을 좀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부분 구속영장 청구 이후 그 결과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된 공판이 진행되다 보면 관련된 안봉근 비서관이나 이재만 비서관이 알았던 정황들도 진술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추가로 인지 수사를 하거나 보강 조사를 거쳐서 다시 수사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보강 수사를. 그러니까 혹시요, 만약에 대통령 되기 전에 최순실 씨가 이들에게 급여라든가 돈을 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도 한 주머니 이런 거에 좀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 경제 공동체, 경제의 공유에 예. 상당히 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사전 수뢰죄도 있거든. 공무원이 되기 전에 돈을 받고 이게 공무원이 돼서 도와주면 그게 형사 문제도 될 수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항상 말하지만 저 문고리 두 분 있잖아요. 이게 수사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박한천 경정도 특검법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항상 그러지만 예. 이게 특검법 2조 중에 1호가 예. 1호가 이게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그러면 일단 최소한 불러서 예. 조사해보고 뭐 죄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다고 이게 소재가 완전히 파악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봉근은 고향에서 계속 발견되거든요. 그럼 이게 당연히 불러서 조사를 하고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혐의가 있다 봐요. 그래서 저는 특검도 안 되고 지금 검찰도 안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저 두 분도 이게 우리 대통령의 제보를 검찰에 줘서 고영태처럼 보호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두 분을 안 부르는 이유가 예, 예.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큰 제보를 해준 게 아닌가 검찰에.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저 두 분은 조사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정윤회 씨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증언해주면 아주 간단히 풀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 안 하는 건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서면에 네. 지적했던 조사를 왜 안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조사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문제는 불러서 두 사람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 저 사람들이 술술 다 볼 거냐. 그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그렇죠.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불러서 제가 볼 때는 보호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을 때는 부를 것 같지만 본인도 어쨌든 거기에 책임 있는 거잖아요. 최순실을 어쨌든 비선 실세에서 들여보내고 온갖 이익을 챙겨주는 일들도 했고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최순실의 비서 역할을 한 적도 많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본인들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본인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본인들에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증언을 안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두 사람이 예. 엄청나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역할을 많이 한 걸 볼 수 있고 또 아주 오래 전부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 나올 때부터.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아주 오래 전부터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예. 하면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뭐 참고인으로 부르든 예. 아니면 피의자로 부르든 불러서 조사를 해서 두 사람의 관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더 소상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물론 거기까지 안 가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찰이 아무튼요.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성격에 대해서도 박한천 경정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문건이 정윤회 씨한테 들어가서 정윤회 씨가 박관천 경정을 어떻게 좀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작고하신 그 김영한 민정수석 그 업무수첩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놀란 게 저를 갖다가 뭐 회유, 승진하다가 결국은 회유 불가인물로 찍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의 캐릭터가 어떻게 다르냐. 아, 정윤회와 최순실? 예. 이제 실장은 정무적인 감각이 있죠. 때문에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고가 난다 정도는 아시는 분이죠. 아시지만 그분도 이렇게 말의 신뢰성은 조금 이렇게 떨어지시죠. 암 선고가 별게 무서워서 진단을 안 하면은 진단을 하고 하면은 역으로 드러내야 되죠. 제가 예전에 그 정윤회 씨를 만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외곽에서 도우지 마시고 직접 직함을 달고 공식적으로 들어오시죠. 박관천 씨는 정윤회 씨도 직접 만나고 뭐 얘기도 해본 것 같아요. 정무적인 감각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이 평가를 했어요. 정무적인 감각이 있고 사람이 비교적 좀 말하면 좀 알아듣는다. 그래서 박관천 씨가 정윤회 씨 만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정식으로 임용이 돼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추천할 정도로 뭐 정무적 감각이 있었다. 또 정윤회 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국정농단이 없었는데 그랬죠. 내가 이혼당하고 쫓겨나니까 더 엉망이 됐다. 나는 최순실한테 오히려 쫓겨나간 기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하지만은 최순실에 대해서는 욕심은 많고 사려도 없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국정농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욕심은 탐욕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었을 텐데 무조건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이상한 건이 지저분한 건이 지금 많이 걸린 거 아니냐 싶은데 박관천 저 경정이 얘기한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게 저 하인리 법칙을 얘기했어요. 저분이 하인리 법칙이 뭐냐면은 큰 사건이 하나 터지기 때는 그 사전에 전조가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 산업 현장에서 중상자가 한 명 나타날 때는 29명의 경상자가 미리 나타나고 300명의 부상당할 뻔한 사건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할 때까지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구속될 때는 사건의 전조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 하나가 저 2014년 1월 달에 정윤회 문건이죠. 그거 보고 했으면 제대로 조치했으면은 이런 거 안 났을 텐데 오히려 청와대의 그 감시 조직 뭐 측근 관리팀 이런 거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2014년 4월에 세월호가 침몰돼서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됐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세월호처럼 침몰됐다. 다시 국가 개조에 나서겠다 해야 되는데 엉뚱한 해경이나 해체하고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정윤회 문건이 2014년 1월이 나온 게 간단하잖아요. 최순실이 1번 권력서열, 2번은 정윤회, 3번이 박근혜다. 그것만 보고 다 새로 정신 바짝 차려서 움직였으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안 나왔죠.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도 지금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본인이 이렇게 공직을 달지 않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윤회 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들어가면서 본인이 같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도 그런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데리고 들어가면 정윤회 씨가 그 전부터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았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명의 문고리 3인반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직함을 달고 일을 못하니까 비선으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뭐 저분이 물론 지금 박관천 전 경정의 말처럼 실장으로서 들어가서 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다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 그랬다고 하면 또 논란이 됐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정윤회 씨가 만약에 뭐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여론이 또는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가능성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힘이 정윤회 씨한테 확 쏠리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 좀 심경도 밝혔습니다. 그 내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셨습니다, 지금. 그 소식 듣고는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가슴이 약간 먹먹하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탄핵 있은 날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산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영장 실질심사 하는 날은 잠을 자려는데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통엄이라고 그러기도 혼술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왜 바람 부는 광야에 홀로 서 있다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마라톤 40.195km를 뛰었는데 막상 다 뛰고 나니까 꼬린 점이 없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죠. 아까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보면서 예. 사실은 저 박관천 씨가 그 문건을 작성을 하고 그건 뭐 그것 때문에 저 감옥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왜 분노하는 마음이나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CCTV는 독방에 있었거든요. 타인과 접촉을 일체 배제시켰죠. 네. 그때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 독방 벽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운명이다.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그걸 갖다가 하루에 계속 보면서 이제. 저분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소회는 저렇단 말이에요. 뭐 많이 어떻게 보면 저 수양을 많이 한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웬만한 사람은 저거 암 걸리거나 화병으로 죽을 거예요. 저거 뭐 보고하라고 그래서 보고한 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윤의 문건이라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그 보고한 거 공직기강 비상수에서 한 거는 동향을 보고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시키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는 공문서 거거든요. 유출이니 뭐 비밀 유출이니 해가지고 구속되고 그 옥살이까지 했으니 그 뭐 감옥에다 벽에다 써놨다는 거 이것도 운명이라고 했다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 원망 이것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그 원망 그것도 청문회에 가서는 또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또 거짓말하고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은 분명히 위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저 박관천 씨를 보면은 그 마라톤 42km를 종주했는데 결승 테이프가 없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고 현직 복귀는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